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정강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일터에서 여성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1944년 보고서입니다. 1994년 봄 밤이었습니다. 당시 고3 교사 두 분이 여성민회를 찾아오셨어요. 한 선생님이 가방을 뒤적이더니 서류를 내놓으셨어요. 70개 사업장, 잘 나가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모집 공고를 내놓으셨어요. 모집 기준은 160cm, 50kg, 안경 불가였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눈망울을 반짝이면서 수업에 집중하는 자기 제자를 더 이상 마주치기 어렵다. 가슴이 미어진다. 어떤 학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원의 2배수를 뽑아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처럼 왼쪽 허리에 남바링을 하고 교장실에 모여서 돌았다고 합니다. 학교는 회사가 원하는 수만큼 2차 선발을 해서 회사로 보냈습니다. 왜? 회사는 취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의 현실이었습니다. 선생님 질문했어요. 키, 몸무게, 시력이 업무 수행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은 어찌할까요? 질문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기본권 침해입니다.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고 근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녀 고용 평등법을 위반하고 있군요. 성차별과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용어 차별이 결합된 복합 차별에 해당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밤새 모집 공고 70개를 분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대상일까?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 처해 있을까? 은행, 보험사, 대기업 사무직, 백화점 판매직, 항공사 서비스직에서 일하게 될 사회에 진입하는 초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분석 결과는 이랬습니다. 모집 공고에서 제시한 신체 조건은 업무 수행상 필요 불가피하지 않다. 실질적 관련성 또한 없다. 기업 운영상, 업무 수행상 필요성도 정당성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판단할 때 얘기하는 진정 직업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진정 직업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차별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미 법원에서 가장 먼저 연구해낸 개념인데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상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냐, 키, 몸무게, 기타 등등의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제가 직무상 필요한 조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1994 한국 여성의 평균 신장은 158, 몸무게 53kg였습니다. 기업이 제시하는 160, 50kg 매우 자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70개 사업장 엄선하자. 그래서 혐의가 뚜렷한 44개 기업에 대해서 노동시장 진입에서 용모를 기준으로 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차별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
왜 고발이었을까요? 당사자는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소송 당사자로 나섰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노동시장에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질 거고 향후 취업에서의 아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인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33인, 우리나라에서는 33인 매우 의미 있는 수치죠. 네. 참여를 제안하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상담 오신 선생님들에게 빠지시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현직 교사입니다. 좀 거친 말씀을 드리자면 목구멍이 포도청. 네. 해고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또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실 선생님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때 운동적 동학이 올라왔으면 저는 그런 제안을 안 드렸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발인은 여성단체 대표들, 시민사회 대표들, 전교조 교사들로 구성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검찰청이죠. 네, 기자회견 했습니다. 이 모집하는 회사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경총 앞에 우리는 시위를 조직해서 갔습니다. 항의했습니다. 언론 이를 보도했죠.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여성운동을 하면서 아버지들로부터 지지 전화를 받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잠든 딸을 보며 할 수만 있다면 잡아당겨서라도 길을 늘리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눈물의 사연들이었죠. 어떤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발인은 1980, 5.18 전두환 사건 이후에 가장 화려한 피고발인이라고 힘을 보태겠다고 그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비교남이 없지 않냐. 따라서 사업장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른바 남녀차별, 여여차별 논쟁이었습니다. 검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담당 검사와 논쟁도 벌였지만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사회적 담론이 필요했습니다. 사회적 여론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웠던 6월 우리는 교수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각 대학의 여성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철학, 문화, 인류학 전공하는 교수들이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이 선생들 중에 일부는 나중에 농협 사내부부 우선해고 사건, KTX 사건에서도 민의회와 함께했습니다. 고발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 것 같습니까? 44개 기업 중 36개 기업 무혐의 처리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교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개 기업은 혐의는 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다. 무혐의다. 검찰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단지 8개 회사만이 약식 기소했습니다. 여성 고유 업종에서 신체 조건을 내세운 것은 여성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해석은 너무나 기계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했습니다. 검찰청 앞에 항의 집회했습니다. 결과는 그다지 시원치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입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모집 채용 조항을
바꿔 신설했습니다. 용모를 묻지 말라. 모집 채용할 때 혼인한 것에 대해서 묻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6개의 시선이라는 영화 중에 임술래 감독편 그녀의 무게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강한 질문을 던진 사건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민우회에는 또 겪은 사건이 있죠. 이른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보다 정확한 명칭은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입니다. 그것도 또한 남녀교육평등법 그때 당시 8조를 신설케 한 사건으로 6년간 싸웠던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폭력의 벽에 맞서 우리 여성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준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1994 보고서입니다. 2017 우리는 어떤 보고서를 쓸 수 있을까요? 혹시 1994, 2017 데자부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과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